연일 기록적 폭염으로 정전 수요가 폭증하면서 산발적인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코네디스는 뉴욕시 일부 지역의 전압을 8% 낮추는 비상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일대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이 연방당국의 조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플러싱 소재 업체 중 절반가량이 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한인사회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10여 년에 걸쳐 위장결혼 생활을 해온 한인 남성과 공모자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률이 높은 지역 투자에는 140만 달러 기준을 새로 두고 심사도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뉴욕시가 지화 쓰레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대형 밀폐형 쓰레기 컨테이너 엠파이어 빈의 확대로 노상 주차 공간 3만 개 가까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미 프로풋볼 NFL 스타 트래비스 켈시가 오늘 오후 5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뉴욕시 전력망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르자 전력회사인 코네디스는 과도한 전력 수요로 설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며 퀸즈와 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의 전압을 8% 낮추는 비상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동부와 중부 지역을 덮친 강력한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뉴욕시 곳곳에서 산발적인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업체 코네디스는 설비 보호와 추가 정전 예방을 위해 일부 지역의 전압을 평소보다 8% 낮추는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퀸즈 북부 이스트리버부터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인근 나소 카운티 경계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사이 지역에 적용되며 플러싱, 베이사이드, 화이트스톤, 컬리지 포인트, 더글라스턴, 리틀넥 등 약 12만 7천 가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도 윌리엄스버그, 그린포인트, 베드퍼드 스타이브선트, 포트그린, 클린턴힐 등 약 13만 3천 가구가 대상이며 파크슬로프 일부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코네디스는 맨하튼 북부와 브롱스 북서부, 스태튼아일랜드 일부 지역에서도 전압을 낮춰 전력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브롱스 리버데일에서는 설비 이상으로 추가 정전을 막기 위한 긴급 차단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폭염 이후 산발적 정전으로 약 3만 1,000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복구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 기준 뉴욕시에서는 약 6,900여 가구가 여전히 정전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가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과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 순이며 맨해튼은 모두 복구됐습니다. 코네디스는 세탁기와 건조기, 전자레인지 등 전력 사용이 많은 가전제품 사용을 가능한 저녁 시간대로 미루고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어컨이 2대 이상인 가정은 한 대만 가동하고 전기차 충전도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미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로 이 시간대 절전이 전력망 안정에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즈 플러싱 일대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이 연방당국의 조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관련 시설들은 플러싱 1마일 반경 안에 무려 64곳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플러싱은 메디케이드 청구의 규모가 지역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면서 허위 청구와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이 뉴욕주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의 메디케이드 사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가 메디케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퀸즈 플러싱 1마일 반경 안에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64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는 이 지역을 미 전국에서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가 가장 밀집된 곳으로 분석했습니다. 청구 규모도 이례적입니다. 플러싱의 센터들이 메디케이드의 비용을 청구한 노인 수는 지역 내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 노인의 90%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이 지역의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 노인 인구는 약 20%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센터들이 비용을 청구한 노인 수는 390%, 거의 5배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관련 지출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2024년 미 전역에서 어덜트 데이케어에 지급된 메디케이드 자금은 33억 5천만 달러였고 이 가운데 17%가 뉴욕주 375개 시설에 지급됐습니다. 뉴욕주의 지급액은 2018년 이후 6년 사이 거의 4배로 늘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의 매즈의 노주 국장은 CBS 인터뷰에서 도대체 데이케어 센터가 몇 개나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청구 급증이 실제 서비스 확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허위 청구나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인지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2021년 이후 부당 청구 의혹이 있는 센터 387곳을 조사 대상으로 회부했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주 검찰총장실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일대 한인 운영 데이케어 센터는 30곳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플러싱 전체의 절반가량이 한인 업체인 셈입니다. 실제 지난 2월에는 플러싱에서 데이케어 2곳과 약국을 운영하던 한인업주 등 2명이 현금과 상품권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1억 2천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은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플러싱 한인 데이케어 업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한인 남성과 공모자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방이민국은 10여 년에 걸친 허위 서류 제출과 거짓 진술이 적발됐다며 결혼을 이용한 이민 사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검찰은 영주권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한국 국적의 49세 남성 송정훈 씨와 괌 출신 50세 여성 보니조 시퀴초초 씨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송 씨는 비자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1년의 집행유예와 $500의 벌금, $100의 특별 부담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송 씨에 대한 추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민당국의 절차에 향후 출석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범인 쿼초초 씨는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통해 불법 입국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6개월의 집행유예, $500의 벌금, $100의 특별 부담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의 공모는 200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2011년 12월 24일 결혼한 뒤 송 씨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국에 가족 초청 청원서와 신상 정보서를 제출하면서 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송 씨는 2012년 6월 7일 조건부 영주권과 2년짜리 그린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5월 7일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기 위한 폼 I-751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두 사람은 결혼 전후를 통틀어 단 한 번도 함께 거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모든 허위 진술은 송 씨의 신분 해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5월 17일 법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민국의 사기 적발 및 국가안보국과 국토안보수사국, 괌지부가 공동 수사했으며 괌 연방지방검찰청이 기소를 담당했습니다. 잭 칼러 이민국 대변인은 이민국은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위장 결혼 등 결혼을 빌미로 한 이민 사기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연방 수사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부정부패한 이민 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률이 높은 지역의 투자에는 140만 달러 기준을 새로 두고 투자금 출처와 프로젝트 감독을 더 엄격히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고실업 지역과 농촌 지역의 80만 달러 기준은 유지되지만 심사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 제도가 다시 손질될 전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 1일 발표한 EB5 개편안은 2일 연방관보에 게재됐고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내 사업이나 개발 프로젝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투자 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자금 출처와
투자 프로젝트 검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 기준은 일반 지역 105만 달러, 고실업 지역이나 농촌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는 80만 달러입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실업률이 낮은 고용우수 지역 투자에는 140만 달러 기준이 새로 적용됩니다. 다만 고실업 지역과 농촌 지역의 80만 달러 기준은 유지됩니다. 심사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투자자는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경로로 투자 프로젝트에 들어갔는지를 더 자세히 입증해야 합니다. 은행 기록과 세금 보고 자료, 거래 내역 등 서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현금화된 투자금의 출처나 이동 경로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취득과 거래, 전환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실 기업 투자 방식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신규 신청에서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투자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EB5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 EB5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이민국 승인기관 리저널 센터에 대한 감독도 강화됩니다. 사기나 허위 진술, 자금 세탁, 국가안보 우려가 확인될 경우 이민서비스국의 신청 거부와 승인 취소, 리저널 센터 지정 취소 권한도 확대됩니다. 다만 리저널 센터가 제재를 받더라도 선의의 투자자는 180일 안에 다른 적격 프로젝트와 다시 연결될 수 있고 기존 우선 일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유지 기간도 최소 2년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EB5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한인 투자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자금 출처 입증과 프로젝트 안정성 확인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쥐야 쓰레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대형 밀폐형 쓰레기 컨테이너 엠파이어빈이 주차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시 전역 확대 과정에서 노상 주차 공간 3만 개 가까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플러싱이 포함된 퀸즈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보도 위에 쌓이는 검은 쓰레기 봉투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엠파이어빈 확대 계획이 주차 공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엠파이어빈은 건물별 쓰레기를 담아두는 대형 밀폐형 도로변 컨테이너입니다. 시 위생국이 공개한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뉴욕시는 대형 아파트 단지 도로변에 엠파이어빈 66,817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1가구 이상 주거 건물은 엠파이어빈 사용 대상이고 10가구에서 30가구 규모의 건물은 엠파이어빈과 소형 밀폐 수거함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컨테이너가 차량이 주차하던 도로변 공간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시 전역 확대 과정에서 사라지는 노상 주차 공간은 29,842개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합법 노상 주차 공간 196만 개의 1.52% 수준입니다. 시는 전체를 보면 제한적인 규모라는 입장이지만 지역별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맨해튼에서는 엠파이어빈 22,129개 설치가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노상 주차 공간 1,102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어퍼 이스트 사이드 76번가와 2번가 일대에는 주차 공간 감소폭이 20%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퀸즈에서는 엠파이어빈 설치로 노상 주차 공간 4,322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러싱 등이 속한 퀸즈 커뮤니티 보드 7 지역에서는 컨테이너 1,364개 설치로 주차 공간 603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무료 노상 주차 공간이 줄면 유료 주차장 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위생국은 보도의 쓰레기 봉투를 줄이고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시위생국은 이달 28일 공청회를 열고 엠파이어빈 확대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스타 트래비스 켈시가 오늘 오후 5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약 1,000명의 하객이 참석하는 세계 초대형 결혼식에 뉴욕 경찰 당국은 인근 도로와 보행자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미 프로풋볼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스타 선수 트래비스 켈시가 뉴욕 맨해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오늘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예 매체 페이지 6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위프트와 켈시가 소규모 친지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마쳤으며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 내 인포시스 시어터에서 진행된 리허설 만찬에는 약 100명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했고 본 결혼식은 오늘 오후 5시경 약 1,000명의 유명 하객들이 초청을 받았으며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도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하객에게는 초청장과 함께 비밀 유지 계약서가 전달됐으며 하객은 물론 행사 관계자와 보안 요원까지 행사장 내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VIP 전용 출입구에는 대형 천막이 설치돼 하객들의 출입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며 행사장 주변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단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MSG 경기장 역시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곳은 아니지만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하고 창문도 거의 없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소로 평가됐습니다. 초청받은 유명 인사들도 잇따라 뉴욕에서 목격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켈시의 소속팀인 캔자스시티 치프스 선수들이 공항에서 목격됐으며 배우 브래들리 쿠퍼와 모델 지지 하디드도 뉴욕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뉴욕시경은 웨스트 31번가와 웨스트 33번가 일부 구간에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제한하며 뉴욕시 경찰과 민간 경호업체가 공동으로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경찰은 약 135명의 경관을 배치해 교통 통제 및 몰려드는 군중을 통제하고 팬들과 취재진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행사 주최 측이 초과 근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스위프트의 팬들과 파파라치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사장 일대에는 이미 군중 통제 시설과 주차 금지 구역이 설치됐습니다. 36세인 두 사람은 2023년 열애를 공식 인정했고 지난해 8월 약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결혼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져 왔으며 약 1년 만에 뉴욕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두 사람은 대규모 자선 기부도 단행했습니다. 스위프트 측은 두 사람이 이번 주 미전역 20개 자선단체에 모두 2,600만 달러, 하나로 약 400억 원을 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부 대상에는 뉴욕의 푸드뱅크와 무료 급식단체를 비롯해 전국 식량 지원기관 9곳, 아동병원 3곳, 교육 프로그램 7곳, 동물보호단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 활동가로 알려진 남성이 분신에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맨해튼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 깃발을 든 남성이 분신했고 뉴욕 경찰은 전신에 화상을 입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망명 티베트인 매체와 활동가들을 인용해 숨진 남성이 롭가 랑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활동가들은 그가 티베트 독립과 단결을 호소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당국을 인용해 숨진 남성이 52살이라고 전했고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신은 중국이 티베트인과 위구르인 등 수수민족을 대상으로 국가 통합을 강조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민족 단결법을 시행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티베트와 위구르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냈고 중국 외교부는 티베트는 예로부터 중국 영토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뉴욕주 경찰은 오는 5일까지 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음주운전과 과속, 무면허 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반 차량처럼 보이는 위장 경찰차도 투입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적발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도 연휴 기간 경찰력을 추가 배치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뉴저지에서도 버겐카운티를 포함해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 출구 주변에서 음주운전 검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단속에서 운전 중 부주의 행위 1,563건을 적발하고 교통법규 위반 티켓 49,843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독립기념일 볼드롭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메리카 250 기념사업의 하나로 미국의 각 시간대 자정에 맞춰 총 8차례 열립니다. 첫 볼드롭은 오늘 오전 10시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 자정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오늘 밤 11시 59분에는 뉴욕의 7월 4일 자정에 맞춘 주요 볼드롭이 진행됩니다. 이후 중부와 산악, 태평양, 알래스카, 하와이 시간대에 맞춘 볼드롭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행사는 내일 오전 7시 아메리칸 사모아에 자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다만 새해 전야처럼 거리에서 대규모로 관람하는 공개 행사는 아니며 행사는 방송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공개됩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나섭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 시간 3일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35년까지 수백 개의 위성을 활용한 독자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는 6G 시대와 국가안보, 통신 주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힙니다. 정부는 최소 128기에서 최대 512기 규모의 위성망 구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위성 양산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0.7% 수준인 세계 우주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 70조 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달 탐사 일정도 앞당깁니다. 정부는 당초 2032년으로 예정됐던 달 착륙에 앞서 2030년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순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입니다. (7월 3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은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입니다. 자유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 만큼 존중과 공동체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